지금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뭐 예산안 관련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호소드립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장난인 줄 알았어요. 거짓뉴스, 가짜뉴스. 뜬금없어서 더 놀랬다. 전쟁나나? 처음에 그렇게 도망가야 되나?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계엄을 그 전에도 겪어본 세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되겠다.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한밤중 기습 계엄 사태. 계엄도 재난이다.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가장 침해하는 가장 위협적인 재난이었다.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끝이 났지만 그 파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회 갈등과 정치 갈등을 극명하게 만들고 첨예하게 만드는 계엄용 쇼크. 그 다음에 하나는 금년 4월서부터 트럼프 쇼크. 뭐 거의 연속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책임과 수습, 회복과 치유까지 우리는 민주주의의 상처를 딛고 한 발 더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됐고 단지 계엄이라고 하는 드러난 증상에 대한 처벌만 있는 거다. 사실 누가 어떠한 제도를 다시 만들더라도 사실 이런 위험성은 늘 상존하지 않을까. 비상계엄 사태 1년, 우리 사회에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점검해 봅니다. 한산한 평일 오후, 대학생 이진 씨가 1년 만에 국회 앞을 다시 찾았습니다. 또 국회 상공에 헬기를 진입시켰다는 소식이 지금 막 들어와 있습니다. 계엄군을 봤었어요. 텔레비전 너머로 헬기 보고 그다음에 그걸 중계식으로 하잖아요. 뭐 헬기가 온다, 계엄군이 지금 내려오고 있다, 이런 것들. 그걸 보고 창문 깨는 것 정도까지 아마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1년이 지났지만 참담한 마음으로 마주했던 그날의 국회가 생생한데요. 조용하네요. 그날 만약에 안 됐으면 또 이게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기습 계엄 선포에도 많은 국민이 단숨에 국회로 달려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파는 더욱 불어났는데요. 사실 저는 국회를 와본 적이 없어서 가는 길을 몰랐는데 사람들 따라가면은 될 정도로 사람이 많았고 다 비슷한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다 이제 모여가지고 경찰들이 문 막고 있고, 사람들이 문 열라, 역사에 죄를 짓지 말라, 이런 식으로 경찰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었고, 국민은 국회 밖에서, 의원과 보좌진들은 국회 안에서 군경을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덕분에 계엄 선포 2시간 반 만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지만 비상계엄은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국민은 계속 국회를 지켰는데요. 경찰들이 여기 운집해 있다가 나중에 빠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때 이제 시민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다, 그런 어떤 공포감이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계엄에 대한 얘기도 일단 윤석열이 계엄 해제를 안 하니까 정말 이러다가 또 투입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그로부터 한참 지난 오전 4시가 넘어서야 비로소 계엄은 해제됐습니다. 한밤중에 비상계엄 사태는 약 6시간 만에 일단락됐지만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사실만으로 국민들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태어날 때부터 민주주의였고, 그다음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세대죠. 그 당연한 민주주의가 깨지는 그 어떤 충격 같은 거를 느끼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되게 제도적으로 불안전하구나, 얼마든지 깨질 수 있는 체제구나 라는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국회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마음을 졸이며 긴 밤을 보낸 건 모두 마찬가지였는데요. 거의 뜬 눈으로 이제 TV 시청하면서 계속 나중에 국회 의결 날 때까지, 나고서도 아마 잠 못 잤지 사실은. 그냥 다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다 이제 카톡으로 난리가 났으니까. 국회에서 결의안 통과하고 뭐 이러고 난 다음에 조금 이제는 됐구나, 뭐 그런 안도감? 외신도 민주화 이후 한국의 첫 비상계엄을 긴급 소식으로 타전했습니다. 국제사회는 계엄 선포에 놀라고 단 6시간 만에 계엄이 마무리됐다는 사실에 더 놀랐는데요. 무엇보다 계엄군을 막아낸 국민의 적극적 저항에 주목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군사 정권을 2번이나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 속에서 우리 DNA 속에 또다시 군이 동원이 된다고? 군이 언론을 통제한다고? 군이 정치를 통제한다고? 이것을 어떤 일이든 안 된다라는 그런 유전자가 깊이 박혀 있다.
계엄 전 과정은 사람들 휴대전화를 통해 실시간 공유됐습니다. 불법 명령은 받아들이지 마세요. 다시 전두환 때로 돌아갈 겁니까? 정보의 유통 속도가 너무 빠른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계엄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억지력을 좀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억지력이라는 것도 시민 의식과 용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움직임, 시민들의 움직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시위 문화도 달라졌습니다. 2030 세대는 촛불 대신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신나는 K-팝을 부르며 마치 하나의 축제처럼 목소리를 냈는데요. 집회의 참여자를 위한 사전 결제 릴레이가 새로운 연대 문화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그룹이 젊은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네트워크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이슈나 어젠다들에 공감을 하게 되면 쉽게 이렇게 촥 조직화될 수 있는, 근데 그걸 이끌어내는 강력한 탑다운 방식의 조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부터 조직화가 되는 거예요. 조직 없는 조직화를 일상화한 세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에 씨는 국민의 용기와 참여를 민주주의의 희망으로 표현했지만 한국 정치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후퇴로 진단했습니다. 비상계엄은 하룻밤 만에 끝났지만 정치권은 거센 경랑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계엄 사과와 탄핵 표결, 윤석열 구속 등 전국 수습의 한 걸음마다 극심한 내용과 갈등이 이어졌는데요. 지난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평가 이래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순위는 10계단이나 하락해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강등됐는데요.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 사이의 뿌리 깊은 악감정과 정치 양극화 등이 가장 큰 결함으로 분석됐습니다. 당장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거를 선을 긋고 사실 그 다음에 어떤 해결책이라든지 대응책을 내놨어야 됐는데, 바로 또 선거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선거는 어쨌든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 논리, 정치 논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 퇴행된 것을 복원하자라는 그런 대의,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덮고 있죠. 최악의 행보를 걸었다. 사회 불안, 추락한 대외 신인도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경제 악영향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피는 2,300선까지 무너졌고 원달러 환율은 순식간에 1,47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연말 특수를 누려야 할 시기, 소비 심리는 차갑게 얼어붙어 코로나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계엄이 딱 선포되고 나니까 우리나라 굉장히 위험한 나라였구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였구나, 이걸 알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중단을 했을 것이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뭔가 일자리를 늘리지 못하겠죠. 돈을 아껴야 되겠다,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돈을 함부로 썼다가는 이 돈을 가지고 내 생계를 위해서, 내 안전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함부로 쓰지 못하겠다. 혼란과 갈등으로 외교 공백이 이어지는 사이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깊어진 미중 갈등에 설상가상, 상호 관세라는 새로운 청구서까지 날아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지 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위주로 정책을 하기 때문에 1대1 외교, 통상 외교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2, 3개월 동안은 그걸 할 사람이 없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압박적으로 나오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뭐를 지켜야 되고 뭐는 내줄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결정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었을 텐데 정치적 지도, 정치적 어떤 리더십이 없었으니까요. OECD는 우리나라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2.1%에서 올해 6월 1.0%까지 잇따라 낮췄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연속 하향 전망의 근거였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큰 상처는 심리적 내전 상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극심해진 사회 분열과 갈등이었습니다. 탄핵안 가결 후 약 넉 달간 이어진 탄핵 심리,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 기간이었습니다. 당시에 헌법재판관이 6인 체제였습니다. 6인 체제라는 거는 만약에 결정을 해도 그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세력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인 거예요. 그때는 오히려 신중함을 유지하고 사회의 어떤 갈등적인 요소들을 감안해가지고 판결을 진행하는 것이 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탄핵 찬반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은 국민 대리전 양상으로 번졌습니다. 탄핵 결정은 사법부의 몫이었지만 국민은 집회를 통해 탄핵 혹은 기각을 촉구하며 맞붙었습니다. 정치인은 이에 합세해 장외 여론전을 펼쳤는데요. 국회의원들이 촛불시대를 따라다녀. 태극기부대를 따라다녀. 국회의사당은 텅 비어 있어요. 대의제 민주주의가 충족을 못 시켜주니까 끌어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끌어넘치면 국회의원들이 부끄러워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뒤를 쫓아다니면서 박수치면서 쫓아다녀요. 이 세상에 이런 뒤집어진 이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권의 부채질 속에 분위기는 점점 격화됐습니다. 도심, 대학가 곳곳이 몸살을 앓았고 몸싸움, 욕설 등 물리적 충돌도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내 편과 네 편, 적대와 증오만 남은 광장의 목소리, 급기야 사법부에 대한 폭력 난동이라는 있을 수 없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1월 19일 새벽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흥분한 지지자들은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했습니다. 법원 유리창을 깨고 판사를 찾아 나서는가 하면 방화 시도까지 서슴지 않는 시위대의 모습에 많은 국민은 또다시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공격을 한 그 가해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나의 입장은 옳았다. 내 입장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폭력을 사용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느꼈다라면 이성적으로 틀린지 옳은지는 중요하지 않다. 사이비 종교의 신자들, 사기에 휘말린 피해자들이 다 그렇게 인지 부조화 이론에 의해서 그러한 공격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법과 사회가 그런 행동들을 규제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도처에서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선거를 앞둔 헌재는 시위대의 돌발 상황을 막기 위해 진공 상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2중, 3중의 방어벽에 둘러싸였습니다. 철조망까지 설치된 헌재 담장은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참담하고 부끄러운 민낯이었는데요. 3월 말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6.8%의 국민이 헌재 선고 지연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비상계엄이 재난 수준의 트라우마로 남았다고 진단합니다. 4개월이라고 하는 탄핵까지의 시간 동안에 계속 반복적으로 미디어에 노출이 되어지게 되고 폭동이 일어나고 뭐 그에 반대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계속 맞서고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아마 계엄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들도 이게 엄청난 재난이구나.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가장 침해하는 가장 위협적인 재난이었다. 비상계엄 122일 만인 지난 4월 4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은 대통령 탄핵과 책임자 단죄로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내가 증인하고 새 정부가 출범했고 공백 상태나 다름없었던 국정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며 숨가쁘게 달려온 1년. 우리는 비상계엄으로 드러난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탄핵은 됐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진위 여부 뭐 이런 것들을 다 가려내지 못했고 어떤 사실관계에 있는지 속속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마무리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조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누가 봐도 명백한 건데 왜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됐을까? 뭔가 방향이 잘못 가는 방향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걸 조금 느낍니다. 예. 우리 옛날에 생각하는 민주주의하고 지금 이 사태를 보면은 조금 의문점이 많은데 많아요. 예. 자라나는 세대는 그걸 고민할 이유가 없는, 고민하라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는 그런 세대인데 그 세대들에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민주주의의 회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충분히 됐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진짜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전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일 국회 본관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새로운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가슴에 새기고 국민들은 1년 전 격동의 밤을 잊지 않기 위해 국회 앞에 다시 모여 응원봉을 들었는데요.
정치권에서도 계엄 1년을 맞아 저마다 그 의미를 되짚고 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했습니다. 12월 3일 그날 밤 시민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국회로 모였습니다. 계엄군의 헬기 굉음을 똑똑히 들었고 무장한 계엄군의 군합발을 보았습니다. 시민이 비상계엄을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큰 위기를 겪었지만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적대 정치는 여야 자리만 바꿔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반성과 책임, 진상규명 역시 아직 요원한데요. 이 정도의 굉장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으면 정치인들은 소명의식이라는 걸 가지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영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들이 강하다 보니까 계엄 해제 이후에도 이 어떤 사회적 정치적 갈등이 굉장히 크고, 이 불법 계엄과 내란 의혹을 진상을 규명하고 해소하는데도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고 있는 것 아닌가. 내 탓 공방이 몰두하느라 나라 안팎으로 쌓여있는 현안은 여전히 뒷전입니다. 정쟁이 심해서 어떤 면에서는 국정이 마비되는 거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줘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것은 정치죠. 지금 꼭 필요한 개혁들, 연금 개혁, 요거는 급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혁신 필요한 어떤 규제개혁, 교육개혁이든지 재정개혁이든지 이런 것들도 다 지금 홀딩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 잠재 성장률이 계속 좀 둔화될 수밖에 없죠. 입법부는 불법 계엄을 막기 위해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보장하는 등 계엄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상관의 위법한 지휘를 거부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없애는 개정안도 논의 중인데요. 불법 계엄을 막기 위한 재발 방지책은 마련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 적대 정치를 고착화시키는 정치 제도에 대한 고민은 사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 독식 선거제 등 정치 구조 개혁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누구의 책임이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제도나 시스템이 이런 방식으로 터지게 만들었느냐 하는, 지금의 공천하고 선거는 결국은 이 소수에게 딱 권력을 쥐어줘가지고 딱 자기한테 말 듣는 정치인들을 계속 재생산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돼 있잖아요. 선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경고 등들이 켜지게 하는 역할이 있지만, 그게 이제 지금의 규칙하에서는 권력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것만 정해주지 그거보다 더 심화된 변화를 못 가져오니까. 국민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국민은 2차적인 대상으로 삼아도 되는 그런 정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분열과 분노를 조직화하는 정치입니다. 그리고 분열과 분노를 누가 더 잘 조직화하느냐가 당내 경쟁의 경쟁력이 되고 있는 정치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치권과 마찬가지로 광장에는 극단적인 목소리만 남아 사회 분열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타협 없는 정치와 이를 움직이는 팬덤, 양극화를 조장하는 SNS의 폐해에 대해 모두의 관심과 고민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서로를 반대해야 내가 존재한다. 서로를 반대해야 존재한다면 투표하면 의미가 없어요. 먼저 총칼 들고 그냥 싸우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산적인 어떤 결론을 도출해서 모두 다 함께 한 걸음, 딱 한 걸음만이라도 앞으로 나갈까라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좀 합의가 되면 정치권을 도리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비상계엄 1년,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민이 느낀 우리 사회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세대, 후배 세대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민주주의다운 그런 사회에서 우리 시민들이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정치하는 분들이 좀 정말로 시민의 입장에 있어서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번 위기가 우리 정치와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도록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 외양간 고치는 것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승자독식 게임이면서 국가적인 어젠다로부터는 벗어난 전쟁만 하는 정치를 어떻게 바꿀 거냐. 전쟁이 정치 본 영역으로 이걸 끌어들여오고 그래서 정치가 사회적인 다양한 갈등이나 하는 것들을 제도화해서 통합해 나갈 수 있는 제도를 어떻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